2025년하고 2026년 초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건 덩치 큰 녀석들이었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무턱대고 대형주가 안전하겠지 하고 올라타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주도주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3배, 뭐 5배 이렇게 올라서 어깨 부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그 대형주들이 벌어들인 돈이 흘러 들어가는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코스피가 단시간에 역사적 고점이 5,000포인트를 넘었지만 가는 주식만 가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업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불과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가 3,0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때 5,000포인트 얘기하면서 설마 5,000포인트 가야겠어? 라고 하던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꿈의 숫자였던 5,500포인트. 오늘 녹화하는 날이 2월 19일인데 오늘 5,600포인트를 찍었죠. 최근 댓글이나 또는 주변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사실은 코스피가 5,600을 찍었지만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가 5,500, 5,600포인트 갈 때 내 계좌가 파란불이거나 또는 제자리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른바 가는 주식만 가는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즉 쏠림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5,500포인트 장세에서 시장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잘 나가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돈을 버는 인공지능인데요. 2023년이나 2024년까지만 해도 우리도 인공지능 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주가는 들썩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2026년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가장 냉혹하게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그래서 AI를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데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지금 주도주로 나서고 있는 반도체나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업들의 공통점은 AI 기술력을 넘어서 AI를 통한 확실한 펀더멘탈을 숫자로 증명해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차세대 HBM4 양산체제를 완벽히 구축하고 또 글로벌 빅테크에게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혹은 자사의 서비스에 AI를 접목시켜가지고 실제 구독료 수익을 끌어올리고 있는 기업들만이 지금 살아남고 있거든요. 이제 시장은 꿈의 프리미엄을 주지 않습니다. 현금 창출력에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두 번째는 AI 시대의 곡괭이하고 청바지인 초전력과 인프라인데요. 과거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라 곡괭이하고 청바지를 판 사람들이었잖아요. 2026년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섹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전력 부족과 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업들이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초고압 변압기 전선 기업들 또는 데이터 센터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열을 식혀주는 액침 냉각 같은 첨단 열 관리 시스템 기업들 그리고 막대한 전력을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하기 위한 SMR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지금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이어질 메가 인프라 사이클로 시장이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밸류업의 완성도인 것 같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2026년 되면서 완전히 시장에 안착을 했고 과거에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도 금고에 쌓아두기만 하니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았죠.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버는 돈의 상당 부분들을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단순한 배당 확대 수준이 아니라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그걸 소각하는 거죠. 주식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주들의 어떤 주가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러다 보니까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들이라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자사주 소각에 인색한 기업은 지금 쳐다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주주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기업들만 수급이 몰리고 있는 이런 현상, 이것이 코스피 5,500포인트를 만든 또 다른 핵심 동력이라는 거죠. 마지막은 헬스케어 섹터인 것 같아요. 최근에 바이오주들을 보게 되면 과거처럼 일상 성공 소식에 급등락했던 그런 테마주들이 아니라 지금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6개월 단위로 단축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는 글로벌 트렌드인 비만이라든지 또는 대사질환 치료제의 차세대 메커니즘을 완성을 해서요. 글로벌 빅파마의 수조 원 정도의 기술 수출을 이뤄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 수익화에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가? 두 번째,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밸류업 기업인가? 세 번째, 글로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종목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종목은 과감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500포인트 시대는 냉정하죠. 준비된 자에게는 축제지만 과거의 영광에 갇힌 자에게는 고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만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반도체 관련주를 팔았다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최근 뜨거운 반도체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매도 버튼을 누르는 걸까요? 몇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 가장 복합적인 이유 첫 번째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2025년부터 해서 올해 2026년까지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잖아요. 특히 연초부터 급격한 랠리가 펼쳐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이미 큰 수익을 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럼 특정 시점에서의 매도는 이러한 이제 단기적인 수익 확정 요구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밸류에이션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조정의 일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투자자들처럼 한국 시장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잖아요. 반도체 섹터 외에 다른 국가나 다른 산업 섹터,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신약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프라 투자 같은 이런 쪽에 더 큰 기회를 발견했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쪽에서의 리밸런싱 차원에서 한국 반도체 비중을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 기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그널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의 어떤 일부분으로 해석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환율의 변동성이라든지 선물과 현물의 연계 플레이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달러화 강세라든지 또는 원화 약세 추세가 나타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염두에 두고 매도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을 연계한 전략적인 포지션 조정의 일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현물 주식을 팔면서 선물 시장에서 해칭하거나 특정 지수 플레이를 위해서 현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네 번째는 일시적인 노이즈라든지 진짜 추세의 어떤 구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2월 들어서 약간 7조 6천억 정도를 판 외국인들이 특정 시점에 매도가 집중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흘, 나흘 이 매도세만으로 전체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매도세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 반도체 기업의 펀더멘탈 변화에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AI 반도체 시장의 구조적 성장이 훼손될 만큼 큰 변화는 감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도가 앞으로 우리 반도체 관련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라든지 숨고르기에 대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지속이 될 경우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겠죠. 또 일부 종목에서는 조정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반도체 주식 추격 매수가 굉장히 많았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세에 따른 심리 위축이라든지 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적인 숨고르기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진짜하고 가짜의 심화 부분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더 이상 반도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주식이 오르는 시대는 끝났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미래 가치라든지 또 미래 성장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술력을 갖추고 또 AI의 어떤 핵심 수혜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자금이 집중이 되는 진짜하고 가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형주의 이런 횡보 속에 소부장주들의 어떤 선벌적인 상승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외국인 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들이 잠시 횡보하는 동안에 오히려 어떤 특정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은 수주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발표에 따라서 개별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 HBM 관련 장비라든지 소재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 IP나 아니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의 재평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반도체 굵기 같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리스크 주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탈중국화 흐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펀더멘탈과 미래 성장 스토리인데요. 단기적인 수급 변화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 스토리로 수렴하게 되죠. AI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혁신적인 기술을 내놓고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고 또한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매도는 이러한 기업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과정일 뿐 본질적인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기존 주도주인 반도체주, 방산주, 현대차를 팔면서 주도주 변화가 오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도주가 바뀌는 시그널은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2026년 지금 반도체 AI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을 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방산이 빛을 발하고 있고 또 미래 모빌리티 기대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이 각광을 받았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요. 오히려 이런 교체기야말로 정말 새로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황금 같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변화의 시그널을 정확히 읽어내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주도주가 바뀌는 중요한 시그널 하나 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펀더멘탈의 변화입니다. 기존의 주도주로 분류됐던 기업들이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다음 분기 내지는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죠. 이제는 고점을 찍고 성장이 둔화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은 빠르게 이탈하겠죠. 반대로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고 또 향후 몇 년간의 높은 성장률을 제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요. 특정 기술의 상용화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장의 개척 그리고 정부 정책의 어떤 수혜가 맞물리면서 기업의 성장 궤도가 한 단계 점프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새로운 주도주 후보군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죠. 거기에 과거에는 정말 언급도 잘 안 되던 섹터들의 기업들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이제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는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그리고 강력 매수합니다. 라고 하는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주도주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줄고 새로운 섹터에 대한 분석이 늘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니까요. 두 번째 시그널은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라든지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넘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특정 주도 섹터에서 며칠 또는 몇 주 동안에 걸쳐 가지고 지속적인 순매수를 이어가야 되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단순 매도가 아니라 매도 금액의 규모가 크고 또는 매수세가 세게 붙지 않아서 주가가 힘을 잃고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또는 중요 지지선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정말 경계하셔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기존 주도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특정 새로운 섹터 기업들로 대규모로 유입이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금 유입은 단순히 사볼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섹터가 다음 어떤 대세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강한 매수 강도라든지 또는 지속성을 좀 동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좀 들어보면 반도체에서 빠진 돈이 로봇이라든지 또는 헬스케어의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또는 꾸준히 유입되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시그널은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인 것 같아요. AI라든지 또 ESG라든지 그리고 UAM이라든지 또 바이오 혁신 같은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이제 막 시작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 때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거든요. 예를 들면 AI 반도체 개발이 활발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반도체를 활용한 AI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이런 응용 분야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강화라든지 또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그리고 특정 산업의 어떤 육성 정책 그리고 국제 분쟁에 따른 어떤 산업 재편이 특정 섹터의 기업들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6년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기술이라든지 또는 인구 고령화 시대의 헬스케어 솔루션 거기에 공급망 재편 속에서의 첨단 산업 육성이 정말 큰 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도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시그널은 기술적 지표하고 시장 분위기의 어떤 복합적인 변화예요.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랫동안 유지했었던 어떤 상승 추세를 하향 이탈하고 또는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동시에 언론이나 투자자들의 관심도 서서히 멀어지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주가 상승 동력을 잃어가는 징후가 종종 나타나거든요. 반대로 새로운 주도주 후보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죠. 이때 정말 중요한 건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 조정 시에도 거래량이 크게 줄지 않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섣부른 예측보다는요. 확인의 영역에서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도주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펀더멘탈, 수급, 산업의 패러다임, 기술적 지표하고 시장 분위기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줄기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시그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반도체 원전 방상을 놓쳐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올해 주가 조정이 시작된다면 어떤 주식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최근에 삼성증권에서 자산 30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좀 했었어요. 2026년 올해 투자 유망 업종으로 1위부터 4위까지 좀 나왔었는데요. 1위부터 4위까지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4위부터 해볼게요. 4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끝판왕인 지주사하고 금융 쪽 부분을 지목을 했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밸류 프로그램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2026년은 세법 개정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완전히 자리를 잡는 그런 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 한국 주식은 싸기만 하고 안 올라가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현재 보고 계신 거고요. 자사주 소각의 진심인 지주사라든지 또는 배당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있는 금융주들 또 지수 조정기에 가장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최근에 많이 나왔고요. 소위 말하는 잃지 않는 매매의 어떤 핵심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끝판왕인 지주사하고 금융 쪽인데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위는 바이오의 탈을 쓴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2026년의 바이오는 예전처럼 임상 3상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도박판이 아니고요. 지금 주목받고 있는 곳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최근에 대형 제약사들이 AI를 도입해서요. 신약 개발 기간을 10년짜리를 2년이나 3년으로 굉장히 많이 단축했거든요. 그런 리포트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 데이터가 가장 잘 정리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조정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은 단순 제조 바이오가 아니라요. 방대한 임상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에게 기술 수출을 상시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도 굉장히 갖고 있어서요. 지수 조정기에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위를 알아볼까요? 2위는 로봇하고 자동화 산업 부분인 것 같아요. 2025년 방산주가 올랐던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컸습니다.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치솟고 또 2026년은 AI 머리를 장착한 로봇들이 실제 산업 현장하고 물류센터에 대거 투입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기업들의 공장 자동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주가가 조정받을 때 탄탄한 수주 잔고를 가진 로봇 부품주, 예를 들면 감속기라든지 또는 모터라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들을 모아가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대망의 1위는 AI 에이전트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1위로 선택했습니다. 2025년까지 AI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재료인 반도체하고 인프라인 전력이 시장을 지배했거든요.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시장의 눈높이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AI로 어떤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버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최근 2월 초에 나온 글로벌 IT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면 기업용 AI 에이전트 시장이 올해 2026년이 전년 대비해서 40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HBM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 환경에서 보안을 책임지거나 또는 개인 비서 서비스 구독 모델로 안착시키거나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업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가 5,500에서 눌림목을 줄 때 실적이 찍히기 시작한 K소프트웨어 대장주들이 외국인들의 포스트 반도체 타겟 1순위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5년 반도체, 원전, 방산을 놓쳐서 아쉬워했던 분들 괜찮습니다. 2026년 이후의 조정장은 준비된 투자자에게 새로운 인생 주식을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드린 가이드라인을 바탕을 통해서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분명 다음 기회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고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는 시장의 신호는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주식과 현금 비중에 대한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자 개개인의 어떤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고요. 나이라든지 또는 자금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투자 목표라든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안정 같은 모든 요소가 비중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지만 대다수 투자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칙과 가이드라인은 좀 존재하죠. 특히 지금처럼 코스피가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찍으면서 또 AI 반도체 같은 특정 섹터로 어떤 자금이 쏠리는 가는 놈만 가는 시장에서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현금은 위기 시기에 저평가된 우량주를 담을 수 있는 총알이고 주식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고 자산을 불려나갈 성장 동력이니까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권고하는 주식 비중은 한 70%에서 80% 또는 현금은 지금 한 20에서 30% 정도. 왜 이런 비중을 권해드리냐면 첫 번째, 높아진 지수 레벨과 변동성 때문이에요.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인 고점은 분명히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의 특징 때문인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이 AI라든지 또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첨단 바이오 또 친환경 에너지 같은 특정 섹터하고 종목에만 집중되는 돈이 몰리는 압축 성장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또 포트폴리오의 편중 위험을 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한 총알 확보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 포착을 위한 총알에 대한 부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수가 흔들리거나 또는 눌림목이 올 때 현금이 있어야 그걸 써서 정말 좋은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지막은 인플레이션 해지하고
자산 증식의 필요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비중을 70%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글로벌 경제는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주식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고 자산을 증식시키는 정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식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결정적인 시그널, 네, 당연히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못 볼 뿐인데요. 몇 가지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시그널, 첫 번째. 금리 인하하고 통화 완화 정책의 본격화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에 나서거나 또는 유동성을 늘릴 때는 주식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2026년에 국내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 두 번째 신호는요. 기업 실적의 예상치 상향 조정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주요 우량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견조하거나 또는 상승 전망이 강해지는 그런 경우거든요. 뭐 2차 전지, AI, 원전, 로봇 사업 같은 미래 성장 산업이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을 뒷받침할 때 주가 상승 여건이 굉장히 크게 마련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라든지 기관 자금의 유입 부분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하고 기관이 꾸준히 국내 주식을 사들이면 이건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이 흐름이 관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넷째는 기술적 지표의 어떤 강한 지지선 확인 부분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주요 지지선을 유지하거나 상승 전환하는 기술적 신호들이 보일 때 굉장히 강력한 신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럼 반대도 있지 않을까요?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신호. 첫 번째는요. 금리 인상 또는 유동성 긴축의 어떤 우려의 고조감이 들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혹은 중앙은행의 긴축 신호가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은 급격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2026년에도 글로벌 금리 움직임이라든지 미국의 긴축 정책을 주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 하향 조정이에요. 경제 환경의 악화라든지 또는 수요 둔화로 인해서 국내 대표 기업들의 이익 보고서가 기대치에 못 미치거나 또는 하향 조정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 부분입니다. 투자 주체들이 수급에서 이탈하는 것이 감지가 되면 단기 급락 가능성이라든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금 확보 전략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경제지표의 악화라든지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 확대라든지 또는 글로벌 무역 분쟁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심화는 단기적인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신호를 정확하게 읽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대응하는 그런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6년도에도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잡는 그런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상승에서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오르는 주식이 올라타야 할까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지금이라도 저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나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어떤 행동 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달리는 말에 올라탈 거라고 하면 지금은 말의 품종이 바뀌었음을 좀 직시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2025년하고 2026년 초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건 덩치 큰 녀석들이었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대형주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 무턱대고 대형주가 안전하겠지 하고 올라타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최근 뉴스를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주도했었던 종목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시장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주도주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올라타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3배, 뭐 5배 이렇게 올라서 어깨 부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그 대형주들이 벌어들인 돈이 흘러 들어가는 핵심 밸류 체인의 어떤 중소형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AI로 돈을 벌었다면 그 AI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
또 그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부품사들이 다음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대형주가 갔으니까 이제 내 잡주도 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실력이 검증된 2등주로 옮겨가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포모는 투자의 가장 큰 적이죠. 포모 증후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 없는 추격 매수는 도박이고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손실이 아니라 남들보다 못 벌었다라고 하는 소외감, 즉 포모 현상인 거거든요. 제가 많은 분들의 큰 손실을 좀 지켜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상승장 막바지에 소외감을 못 이겨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불타기를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최근 증권사 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 코스피 5,000에서 5,500 부근에서 새로운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종목별 변동성도 2024년보다 2배 이상 커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라고 하는 원칙을 어기면 단 한 번의 조정에도 계좌가 녹아내리죠. 만약 지금 주도주에 올라타고 싶다라고 하면 내 자산의 20% 이상을 한 번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반드시 눌림목이라고 하는 기회를 줄 거거든요.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요. 세 번째는 내 종목이 소외주인지 아니면 좀비주인지 냉정하게 판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수가 5,500포인트인데 내 종목이 안 간다? 이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저평가되어 있는 보석이거나 아니면 시대에 뒤떨어진 쓰레기거나 2026년 현재 시장은 성장과 주주환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엔진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가치 재고 공시를 단 한 번도 안 했거나 또는 매출 성장세가 꺾인 종목들을 들고 언젠간 가겠지 하는 건 정말 희망 고문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종목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손절해서 외국인이 새로 담기 시작한 어떤 차세대 섹터로 갈아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잡초에 물을 주지 말고요. 꽃에 물을 주라고 하는 격언처럼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절실할 때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2월 20일 특강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CS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월 28일에도 특강이 진행이 될 건데요. 2월 28일 특강 진행이 될 때 2월 28일 당일날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2월 28일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료로 제 특강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강은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전개되는데 아무래도 2월 28일은 2월 30일이 없기 때문에 28일 날 좀 텀을 그래도 쉬어가는 것보다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황 또 섹터에 대한 부분들 또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돈 버시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돈을 싸들고 몰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에 이토록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2월 12일 기준으로 블랙록의 한국 ETF, 그러니까 iShare MSCI 사우스 코리아 ETF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요. 그 ETF에 하루 동안에 얼마가 유입이 됐냐면 2억 8천만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EWY 출시 이래 26년 만에 정말 최대 일일 유입 금액이었거든요. 이 금액이 한 4천억 넘습니다.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쏟아부은 거죠. 26년 역사상 최대 있는 일이거든요. EWY의 최대 보유 종목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거든요. 이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사상 최고치를 견인합니다. 두 종목의 EWY 전체 자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세계가 왜 한국 반도체에 이토록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몇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이유는요.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제조사들이 고부가 반도체 중심으로 생산 라인을 재편하면서 범용 D램 공급이 부족해진 반면에 AI 투자 확대로 수요가 급증한 데 기인하거든요. 현재 HBM 생산의 웨이퍼 3배가 좀 필요하고요. 범용 D램 공급은 70% 급감했고 2027년 그리고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보고서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마이크론 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칩 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2027년, 2028년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 두 번째는 대체 불가한 기술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 흐름의 정중앙에 있거든요. AI용 HBM이라든지 또는 DDR5 그리고 SSD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가 2026년까지 공급을 앞지를 거라고 하는 전망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를 동시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재 HBM3 수율이 80%로 사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고거든요. 그리고 12단 적층 기술은 삼성전자가 기술 검증을 완료했고 2나노 공정 역시 삼성이 올해 2026년부터 양산 들어가거든요. 중국은 미국 제재로 첨단 공정 접근 불가고 일본은 메모리에서 이미 경쟁력 상실했거든요. 대만 TSMC는 메모리 안 만듭니다. 이유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인 것 같아요. 반도체 수요 구조는 전통적으로 PC하고 스마트폰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 데이터 센터가 스마트폰하고 PC를 제치고 최대 수요처로 급부상하죠.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2030년까지 연평균 31%씩 성장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일반 데이터 센터 성장의 3배에 달하는 그러한 속도로 급가속할 걸로 지금 보고서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는 연간 1,000억 달러 하나로 140조를 훌쩍 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런 어떤 140조 넘는 규모의 전체 금액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이 신규 팹 건설에 쓰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원스톱 솔루션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최첨단 2나노 공정의 파운드리하고 또 고성능 메모리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삼성전자 딱 한 곳뿐이니까요. 최근 증권사 보고서들을 보게 되면 커스텀 AI 칩 열풍이 대단한데요.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기업들이 자기네 서비스에 딱 맞는 칩을 직접 설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설계도만 들고 삼성에 가면 메모리 붙여주죠, 칩 찍어주죠, 조립까지 다 해서 완제품 만들어주잖아요. 거기에 물류 비용까지 아끼잖아요. 또 시간 단축하고 소통 창구는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효율 면에서 정말 게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결국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의 생존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혁명, 자율주행, 로봇 같은 이 모든 미래 기술의 심장이 바로 우리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은 삼성전자 주가를 29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토록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조진표 대표님께서는 29만 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시나요? 노무라 증권은 범용 메모리 가격의 상승 또 HBM의 가격 경쟁력 강화가 삼성전자의 어떤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노무라는 삼성전자의 올해하고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올해는 243조, 내년은 322조로 제시했거든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언제였냐면 2018년에 있었는데 그때 약 한 59조 원이 영업이익이 가장 컸거든요. 그 2018년에 2027년은 5배 이상 보고 있는 거거든요. 노무라 증권이 누구냐? 신뢰할 수 있는 정말 증권사인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정말 노무라 증권은 과대평가를 안 하기로 유명한 정말 증권사예요. 거시경제 전망도 정말 잘 맞추는 아시아 최고 증권사거든요. JP모건이라든지 모건스탠리하고는 좀 격이 다릅니다. 이 두 증권사는 공매도라든지 또는 매수 리포트를 통해서 물량을 떠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노무라 증권은 진짜 실력으로 유명한 그런 증권사입니다. 그런 증권사에서 29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 주가를 냈다? 그러면 왜 냈는지에 대한 근거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근거는 노무라가 삼성전자 올해 1분기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을 44조 원 낼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스마트폰, 가전, 모빌리티를 포함한 회사 전체 1년치, 그러니까 지난해가 43조였는데 그걸 올해 1분기 만에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치를 3개월 만에 벌어들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노무라는 올해 1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폭이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범용 메모리 수익성이 HBM 수익성에 근접하고 있다라고 보면서 2027년에 D램하고 낸드 가격이 2026년보다 68%, 73% 정도 각각 상승할 거다. 또 범용 D램 가격은 80% 이상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런 분석을까지 냈습니다. 예전에는 HBM만 돈이 됐는데 이제는 범용 D램도 폭발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HBM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D램은 올해 전년 대비해서 한 68% 상승할 거고 낸드도 70% 이상 상승할 거고 범용 D램 역시 80% 이상 상승이 가능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주된 요인인 것 같고요. 근거 세 번째는 증권가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폭발적인 개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업황 반등만이 아니라 AI 시대를 맞이한 메모리 수요 구조가 어떤 변화의 물결로 일어나는 그런 반등의 수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가 HBM3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통과한 이후에 HBM4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고 또 12단 적층 기술 확보라든지 또 2나노 공정 준비를 완료했기 때문이다라고 노무라 증권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죠. 네 번째는 노무라는 메모리 수급 여건이 당분간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서버 수요 확대를 통해서 HBM은 물론 범용 D램 수요도 동반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확대 속도는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으니까요. 노무라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거기에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든지 또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기와 금융시장 의 어떤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요인도 근거 이유를 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29만 원은 가능한 꿈인가에 대한 대답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목표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제시한 지금부터의 PBR 3배 상승이라고 하는 밸류에이션은 2027년 영업이익 322조라고 하는 체력을 감안할 때 결코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은 AI 기술 발전과 수요가 지금처럼 가속화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전제 조건, HBM4라든지 2나노 공정 같은 차세대 기술에서의 경쟁사하고 격차를 벌리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전제 조건은 거시경제의 급격한 악화라든지 예기치 않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끊임없는 혁신이라든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효율적인 자원에 대한 배분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순조롭게 이행이 된다라고 하면 29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히 꿈의 숫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으로 수년간 이뤄낼 성과를 반영한 현실적인 목표치가 될 수 있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과는 다르게 HBM4를 빠르게 출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에 위기가 왔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삼성전자의 HBM4 조기 출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부터 정확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HBM4는 단순히 HBM3E 성능을 살짝 개선한 수준이 아니고요.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HBM4는 전력 효율이라든지 또는 뭐 대역 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온 그런 제품이거든요. 특히 베이스 다이를 로직 공정으로 전환하고 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본격적으로 적용해서 이 다이 간의 연결을 더욱 미세하게 구현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수반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큰 어떤 주목을 받고 있죠.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파운드리 기술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요. 또한 삼성전자가 HBM3하고 HBM3E 시장에서 사실 작년까지 SK하이닉스에 다소 밀렸다라는 평가 많이 받아왔거든요. 하지만 HBM4는 삼성의 시장 지위를 되찾아오기 위한 어떤 핵심 카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출시를 통해서 고객사들에게 우리가 HBM4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고
초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올까요? 삼성전자의 HBM4 조기 출하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시장 점유율하고 가격 경쟁력의 압력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했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4를 빠르게 출하한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최근 증권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HBM4에서 초기부터 상당한 물량을 확보할 경우에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2027년 6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점유율이겠지만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리는 것은 큰 변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독점적 지위가 깨진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HBM은 일반 D램보다 훨씬 높은 마진을 자랑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 협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주요 AI 고객사들은 안정적인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삼성전자의 HBM4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고, 이는 SK하이닉스에게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결국 HBM 사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HBM4 조기 출하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는요. R&D 투자하고 고객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HBM3 또는 HBM3E에서 선두를 달렸지만 삼성전자의 추격은 SK하이닉스에게 더욱 공격적인 R&D 투자를 요구할 거고요. HBM4를 넘어서 HBM5 그리고 그 이후에 차세대 HBM 쪽에서의 기술 로드맵을 더 빠르고 혁신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생겼죠. 이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또 투자 부담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 뉴스들을 보면 양사 모두 HBM 관련 특허 출원이라든지 또는 기술 개발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유죠. 거기에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하고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큰 강점이었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HBM4를 빠르게 내놓는다라고 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도요, 공급처 다변화의 선택지가 늘어날 거잖아요. 그럼 SK하이닉스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거고, 또 AMD라든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메타 같은 다양한 AI 반도체 개발사들하고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더 집중하겠죠.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HBM4 조기 출하는 SK하이닉스에게 위기라기보다는 치열한 경쟁의 시작이자 어떻게 보면 더욱 혁신하고 성장해야 할 도전의 기회로 해석하는 게 가장 옳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HBM 시장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는 흔들리겠죠. 단기적으로 수익성 압박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도체 산업에서의 흔히 벌어지는 일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진행되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전공정, 후공정 등 다양한 테마 중 투자자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핵심 기술 분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최우선 분야는 HBM 쪽에서의 후공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2026년 HBM 시장 규모를 전체 대비 58% 증가할 거다라고 추산했고요. 골드만삭스는 특히 ASIC 기반의 인공지능 칩인 HBM 수요가 82% 정도 급증하면서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HBM은 단순 D램 칩을 여러 개 쌓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후공정이 전체 공정의 핵심이거든요. TSV 기술로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TC 본도로 정밀하게 패키징해야 여기서 수율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가장 최근 뉴스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에 HBM 패키징하고 테스트 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초기 장비 발주를 개시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르면 3월 크린룸이 개방됨에 따라서요, 공정 라인 셋업을 위한 장비 반입이 본격화될 전망이고, 이 라인은
엔비디아에 공급될 HBM4 최종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핵심 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니까요. 두 번째 중요한 분야는 전공정 장비, 특히 선단 공정 전환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기존의 1B 나노에서 1C 나노로 또 HBM3E에서 HBM4로 공정을 지금 전환하고 있거든요. 공정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장비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전공정 장비는 고객사 어떤 메모리 전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평택 D램 라인의 선단 공정에 대한 어떤 전환이라든지 또는 낸드 팹 쪽에서의 어떤 V8, V9 전환 효과도 집중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시장 눈높이를 뛰어넘는 실적을 내는 업체들이 지금 다수 목격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어떤 세부 분야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증착 장비, 두 번째는 세정 장비, 세 번째는 계측이라든지 검사 장비 부분인 것 같거든요. 특히 계측하고 검사 장비는 공급이 복잡해질수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나노 이하 공정에서는 유관이나 일반 검사로는 불량칩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고성능 기판이라든지 또는 PCB 분야예요. HBM을 GPU에 연결하게 되려면 반드시 고성능 기판이 필요하거든요. FPGA 기판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게 지금 항상 부족해요. AI 가속기 하나에 들어가는 기판 면적과 층수가 일반 서버 대비해서 3배에서 한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판이라든지 PCB 기업들이 200에서 지금 400% 정도 상승을 기록한 건 AI 서버라든지 HBM 확산이 밸류체인 옆자리에 실적 기대를 밀어올린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고 이미 크게 올랐지만 실적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은 정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후공정, 거기에 외주 생산 분야 부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후공정을 사실 다 내재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HBM 생산에 라인을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D램이라든지 낸드의 후공정 물량이 지금 다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먹는 게 후공정 외주 기업들이잖아요. AI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후공정 외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올해 2026년 DDR5 전환의 가속화하고 함께 HBM 시장에 성숙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기업들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반도체 소부장 투자는 타이밍하고 시간 차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삼성전자 메모리 캐펙스가 늘어나는 초입 구간에서 장비 업체 주가는 바닥을 형성하고요. 소재하고 부품 업체는 3개월 내지는 6개월 정도 후행하고 상승하는 모습들이 목격됐다라는 거죠. 즉,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은 아직 온전히 나오지 않은 기업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장비 업체는 수주 시점에 주가가 움직이고 소재하고 부품 업체는 실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할 때 실적이 나오거든요. 지금 장비 수주가 현재 진행 중이고 또 소재하고 부품 업체들의 실적 반영은 2026년 2분기 또는 3분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HBM 특수의 D램의 가격이 엄청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DM 수요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눈여겨볼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D램 수요 전망 같은 경우에 올해 2026년하고 2027년은 어떻게 보면 D램의 황금기? 왜 황금기라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근거는 공급이 당장 늘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반도체 공장 짓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의미 있는 D램 공급 증가는 지금 삼성전자 평택의 P5 공장 그리고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이 본격화되는 2028년부터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2028년 전까지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거 두 번째는 수요가 정말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대규모 연산 도입이 확대가 되면서 정말 2026년 서버당 평균 D램 탑재 용량은 전년 대비해서 15%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서버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D램 용량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구조적인 수요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세 번째.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이 오른 다음에도 오래 그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죠. JP모건이 최근 보고서에서 과거하고 달리 이번 사이클에서 가격이 고점에 오른 이후에도 높은 가격 수준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D램 가격이 확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이번에는 AI라고 하는 구조적인 수요가 받쳐주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D램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80%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과거의 최고점이 70%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뚫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거 네 번째. 올해 범용 D램의 해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범용 D램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요. 올해 DDR5 마진 그리고 HBM3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놓고 봤었을 때 DDR5의 마진이 HBM3E를 추월해서 수익성이 역전될 걸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이 워낙 비싸서 그걸 뛰어넘는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싶지만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유가요. 일반 D램은 생산 공정이 훨씬 단순하고 수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HBM보다 오히려 마진이 더 좋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범용 메모리는 영업이익률이 70%에 달한다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관련주 몇 종목만 말씀 좀 드려보게 되면요. 먼저 직접 수혜는 뭐 대형주겠죠. 당연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니까요.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뭐 170조에서 180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HBM을 통해서 HBM의 뭐 1등 기업이니까요. 또 노무라증권이 최대 수혜주다라고 콕 집을 정도였으니까요. 두 회사의 D램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이고요. HBM까지 합하게 되면 85%를 넘어설 전망이기 때문에 두 종목은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반도체의 어떤 소재, 부품, 장비들 중에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테크윙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HBM 높은 분량률을 잡아내는 HBM용 큐브 핸들러가 실적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등장했고요. 주요 고객사들의 HBM4 증설에 따라서 올해 2026년도 역시나 매출 퀀텀 점프가 기대가 되고 고난도 장비 특성상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크윈 같은 종목들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나노 단위의 계측이 필요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인 그 원자 현미경 세계 점유율 1등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선단 공정이라든지 또는 HBM 쪽에서의 적층 구조 검사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올해 연평균 한 20% 정도 외형 성장이 가능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담당하는 후공정 전문 기업이거든요. 베트남 쪽에서의 어떤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은 벌써 확보가 됐고 올해 감가상각비에 대한 축소라든지 AI 서버용 메모리 패키징 물량이 증가하면 정말 4년 만에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의 주목해 볼 수 있을 그런 종목이 아닐까 싶고요. 네 번째 종목 리노공업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검사용 핀과 소켓 분야의 절대 강자입니다.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비메모리 R&D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지위 갖고 있죠. 빅텍 기업들의 자체 AI 칩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리노핀의 수요는 급증할 거고 50%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이 영업이익률 계속적으로 올해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마지막 다섯 번째 메모리 모듈과 패키지용 기판 전문 기업이 심텍이거든요. 그러니까 업황 회복 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어떤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일 것 같고요. 올해 DDR5 어떤 비중 확대를 통해서 가동률이 지금 80% 후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수익성도 굉장히 크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5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업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커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섹터이기도 한데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반도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반도체 산업은 크게 설계에서 위탁 생산, 장비하고 소재, 그리고 이제 후공정하고 패키징, 거기에 종합 반도체 어떤 복잡한 가치 사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곳만 올인하는 건 정말 위험하고요. 마치 금광을 찾아 뛰어드는 사람들 따라가는 것보다 그들에게 곡괭이라든지 삽을 파는 사업이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포트폴리오에 주목하셔야 될 섹터를 먼저 말씀드리고 전략을 말씀드려 볼게요. 포트폴리오에 주목하셔야 될 섹터 첫 번째는 핵심 플레이어 기업들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강자이자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같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특히 HBM 같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시장에서의 리더죠. 또 AI의 어떤 핵심 수혜주잖아요. 이들 기업은 사이클 변동을 겪지만 결국 살아남아서 성장을 주도할 핵심 기둥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는 곡괭이하고 삽을 파는 장비 기업입니다. 이 섹터는 반도체 사이클의 하단에서는 조정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모든 반도체 제조사들이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장비를 꾸준히 구매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ASMR이라든지 한미 반도체 또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특정 공정이라든지 신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기업들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반도체 두뇌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국내에는 이런 팹리스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면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퀄컴 같은 AI 시대를 이끄는 GPU의 압도적인 강자 기업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특수 소재하고 부품 기업들입니다. 이 분야는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 특정 기술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서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웨이퍼라든지 특수가스, 포토레지스트라든지 블랙마스크 같은 특정 어떤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면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솔브레인,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기업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장용 반도체하고 산업용 반도체 리더 기업들 핵심 포트폴리오로 넣어주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독일의 인피니언이라든지 아니면 네덜란드 쪽에서의 NXP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산업용 제어칩 시장이 정말 절대 강자거든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시대를 맞아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위에 언급된 이 5개의 어떤 그 카테고리별 비중을 좀 분산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예를 들어보면 전체 반도체 포트폴리오의 40%는 핵심 플레이어 종목으로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0%는 장비 기업 쪽으로 구성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나머지 30%는 팹리스라든지 아니면 소재 그리고 이제 전장 기업 쪽으로 배분하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 비중은 조금씩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의 전략 두 번째는 정액 분할 매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식의 변동성을 상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주가 등락에 관계없이 꾸준히 일정 금액을 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급여 생활자라고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급여일에 일정 비율로 꾸준히 사모으는 전략이죠. 세 번째는 장기적인 시야 유지인 것 같아요. 단기적인 뉴스라든지 아니면 시장 분위기에 일희일비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최소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반도체 사이클이 과거에 한 4년 주기로 움직였기 때문에 한 번의 사이클을 넘어서는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네 번째, 꾸준한 학습이 좀 필요하죠. 반도체 기술은 빠르게 발전합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게이트홀 어라운드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HBM5 또는 퀀텀 컴퓨팅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또는 증권사 보고서들을 꾸준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근거를 강화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하고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미래의 메가 트렌드를 읽어내면서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가지고 현명한 분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 격동의 시장에서 분명 성공적인 장기 투자의 열매에 맺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또 종목을 잘 찾아내는 해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하려고 동행 프로젝트라는 걸 기획을 했거든요. 이 동행 프로젝트는 종목만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종목도 추천해 드리고 또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시장 안에서의 대응 전략 또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어떤 인간 개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매달 10일, 20일, 30일에 진행되는 이번 28일에도 진행이 되는 특강을 잘 들어보시게 되면 동행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특강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CS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2월 28일에도 특강이 진행이 될 건데요. 2월 28일 특강 진행이 될 때 2월 28일 당일날 오후 6시 이전에 신청을 하셔야 무료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2월 28일 오후 6시 이후에 신청하시게 되면 33,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무료로 제 특강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강은 매달 10일, 20일, 30일마다 전개되는데 아무래도 2월 28일은 2월 30일이 없기 때문에 28일 날 좀 텀을 그래도 쉬어가는 것보다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황 또 섹터에 대한 부분들 또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골고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돈 버시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같이 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